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샤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 관계를 비난 오커스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 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내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런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박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정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정보국 미오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 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 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 메세스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미 오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 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 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댕커 영국 산업연맹 CPI 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 팹 매입 불허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매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하우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의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며 한영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넘쳐나는 석유와 지하자원을 지니고 있다지만 유독 카타르는 다른 중동 석유 부국들과 비교해보아도 특출나게 부유한 국가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 달 기본소득이 약 600만 원, 거기에 집과 차는 공짜이며 수도 전기세는 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 지원되는데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학비를 지원해준다 합니다. 당연히 병원도 무료겠지요. 더 부러운 건 이렇게 막대한 복지 혜택에도 세금은 일절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타르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신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LNG 가스인데요. 러시아, 이란에 이어 천연가스 부존량이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카타르는 자국의 가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역내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 렌즈가스가 매우 고마운 존재인데요. 1990년대 중반 렌즈 생산 역량을 갖추면서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가스 공급망 다변화 추세로 이제 명실상부 글로벌 렌즈 시장에서 최대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LNG가 국가 최대 핵심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카타르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LNG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LNG 운반선 건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지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서 대규모 렌즈 운반선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2차 카타르 렌즈 프로젝트에 첫 수주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는 39억 달러 하나 무려 약 5조 2,800억 원 상당의 렌즈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의 총 대수는 40척으로 나머지 23척의 물량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차 발주 당시에도 총 65척 중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54척을 수주하며 싹쓸이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현대중공업의 이번 수주 계약금을 살펴보면 렌즈 운반선 척당 가격은 약 2억 2,94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배 한 척에 3,113억에 해당하는 엄청 고부가차 산업인 것이죠. 특히 이번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 최대 조선소인 후둥중화조선이 큐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인 선형을 개발했는데요. 이 선형이 바로 카타르 맞춤형으로 중국이 이번에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이를 갈아왔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큐타입 선형은 표준형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운송할 수 있어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많지 않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항만을 새로 건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 주요 조선소에 기존 표준형 LNG 운반선보다 1.5배 큰 선박의 디자인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조선소는 표준 선형을 대량 반복 건조해 수익성을 확보해 왔는데 수척의 물과한 큐타입 모델을 건조하려면 수익성이 맞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었죠. 이에 혹시나 이번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서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수주를 따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2차 수주첫 기분 좋은 스타트를 사작할 수 있었지만요. 사실 유독 중동에서는 한국 조선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멘 출신 조선소 근무자의 표정과 말을 들어봐도 느낄 수 있죠. 이 산업용 선박은 예멘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입니. 그들은 정말로 대단해요. 이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을 건조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특히 한국 조선에 대한 중동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IM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합작한 조선소인데요. 사우디의 아랍고 사우디 바흐리, AIA 나프레, 그리고 한국의 HD현대가 지분을 투자하며 설립한 회사로 HD현대는 2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분 회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조선에 관련된 모든 역량은 한국의 기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IMI 조선소는 민적 150만 평, 496만 평방미터으로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HD현대의 첫 해외 조선소인 현대베트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하고 국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는 올 연말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선박 수요가 높은 중동 지역의 현지 조선소 건설이 완료되면 앞으로 모든 수주를 IMI가 차지하는 거 아니냐 우려하실 수 있지만
사실 국내 조선소는 비어있는 도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이고 발주국들 역시 더 이상 선박 건조를 100% 아웃소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현지 생산은 어찌됐든 거스를 수 없는 추세기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로 로열티 부분입니다. 로열티 하면 떠오르는 프랑스 GTT 화물창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HD현대가 IMI의 설계와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곳에서 건조하는 선박 한 척당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선박 수리 서비스와 후속 지원까지 이루어져 오히려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시기를 타는 사익을 산업으로도 유명한 만큼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면 교역량과 물동량도 늘어나지만 반면 불경기일 때에는 조선업체가 문을 닫고 부도 처리가 날 정도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조선업은 전체 비용에서 고정비가 아주 큰 산업으로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의 차이가 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중국 역시 최근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킹살만 단지에 기자재 인프라 구축을 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최근 한국조선의 라이벌인 중국 조선업체들의 발주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올해만 2차례 있었던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올해 7월 중국의 XIN 유엔롱 컨테이너선이 조그마한 모래운반선과 충돌한 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아했던 것은 모래운반선의 크기가 크지 않았음에도 건조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컨테이너선이 더 크게 부셔져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에는 중국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앵커가 갑작스럽게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을 파괴시켜버린 것인데요. 중국의 이러한 씨알도 안 맥히는 발표를 들은 핀란드 국가수사국 내셔널 뷰로 오브 인베스터게이션은 확실한 증거 발표하면서 팩트 폭행을 해버렸죠. 수사국이 포착한 증거는 2개가 있어야 할 앵커가 하나밖에 없는 선박의 사진이었고 심지어 파이프라인 파손 현장에서 손상된 앵커를 회수하였는데 전문가 분석 자료를 인용해 앵커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접촉했다는 흔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앵커가 빠진 상태에서 화물은 쏟아지고 있으며 중국 선박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중국 선박의 결함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파괴로 약 3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리 작업은 적어도 2024년 4월 말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국가만 4국가로 핀란드, 에스토니아 및 스웨덴, 노르웨이이죠. 해외 네티즌들은 도대체 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앵커가 빠지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연매체 비세그라드 24 SNS 댓글에는 다시는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세요. 중국 선박을 금지할 시간입니다. 상당한 피해입니다. 고치는데 6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선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앵커를 떨어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앵커는 항상 케이블 체인과 견고한 금속으로 갑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선 앵커를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일부 네티즌들은 러시아 사주로 중국 선박이 파이프라인을 파괴한 것 아니냐 하는 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의구심이 갖는 건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고의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수긍이 되고 고의가 아닌 선박의 결함이다라 해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한국의 도크가 꽉 차 있어 중국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자국 선박의 결함만 노출하며 기회를 위기로 바꾸고 있죠. 이는 한국의 조선 산업이 늘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는 사뭇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차관을 빌려 거대 조선소를 일군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한편의 소설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1971년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으로부터 조선소 설립에 필요한 차관을 얻기 위해 정명애 회장은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당시 한국의 사환 능력과 잠재력에 의구심을 보내던 찰스 롱바톰 A&P 애플도어 회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정 회장은 5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 이게 우리의 거북선이요.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 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린 그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소. 쇄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었지만 잠재력은 그대로요. 말로 당당히 차관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있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에 감탄한 롱바톰 회장은 결국 해외 차관에 합의를 해주었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선주를 찾는 일 역시 황당한 백 사장이 찍힌 사진을 손에 쥔 채 배를 팔러 다녔고 결국 그리스 거물 해문업자 리바노스를 만나 26만 티짜리 배 2척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1970년대 당시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조선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 지금 북중러일이 하는 짓 보면 우리나라 또 얼마나 강해질지. 한국산 명품 경공격기 FA-50이 최근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FA-50의 경쟁 기종인 그리펜의 제조사 SAAB CEO인 미카엘 요한스는 그리펜의 판매가 경쟁 기종에 비해 부진하고 있는데 극도의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경쟁국 제조사 쇼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한슨 CEO는 8월 26일 사부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전투기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완전히 평등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 정치적 요소들에 대해 대항하기 쉽지 않다. 판매 부진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 요한슨 CEO가 회사와 재계약을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사입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스웨덴 정부의 지원과 정치력의 문제로 인한 판매 부진입을 강조하는 식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리펜이 F-16V와 FA-50의 시장 주도권을 뺏기고 몰락하게 된 데에는 사실상 SAAB 임원진들의 판단 미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애매한 포지션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 그리펜은 기존 ABCD형을 거치면서 꽤 준수한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아공 26대, 체코 14대, 태국 11대 등 자국을 제외한 5개국의 104대를 판매하면서 경전투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그러나 SAAB 임원진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과욕을 법하고 말았는데요. 경전투기에서 미들급 EF형으로 개량이 추진되면서 기존 F404 엔진, 볼보 RM12을 F414 엔진으로 교체, 최대 이륙 중량은 14톤에서 17톤 가까이 늘렸고 전투행동 반경을 800km에서 1500km로 늘리는 개량 작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성능 개량을 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도입 단가와 유지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비행시간당 비용이 27,000달러로 F-16V 24,000달러보다 높으며 브라질의 그리펜 EF 도입에서 드러난 개체당 비용은 1억 3천만 달러에 달해 FA-50에 비해 약 4-5배 비싼 것은 물론 최신형 F-16V의 대당 단가인 1억 2,200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압도적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같은 미들급인 F-16V보다 무장량, 성능, 전투 반경, 항속거리, 추력 등에서 뒤처져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 아래 로우 미들급에서는 FA-50 블록 20이 워낙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과 후속 지원 서비스로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그리펜의 입지가 대단히 애매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고등 훈련기로 개발되어 경전투기로 영역을 확장한 FA-50을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된 그리펜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FA-50이 설계상의 차이로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설해 능력이 더 뛰어나고 기골 강도나 랜딩 기어가 훈련기답게 강화되어 하드한 이착륙 환경에서도 보다 더 잘 버틸 수 있죠. 거기에 블록 20체계에서 공대공 무장과 AESA 레이더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경공격기 시장에서의 FA-50의 입지는 철옹성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래로 치이는 그리펜인지라 사부 CEO가 한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최근 FA-50은 폴란드 48대 도입을 확정지으면서 전세계 1000대 판매 수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에서 독특한 광경이 펼쳐져 국내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FA-50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폴란드 공군 전문가들이 직접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딜 가나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인지라 폴란드의 FA-50 도입에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당초 폴란드 공군 전투기 대체 사업은 기존 운용하던 러시아 제4세대 쌍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기 미그-29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이지 29가 구형이라고 하지만 한때 시대를 주름잡던 제공 전투기이며 현 시점에도 F-16과 동급으로 간주되는 기체이기에
이것을 처벌하고 경전투기인 FA-50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폴란드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지 언론 및 소설미디어의 네티즌들은 대체기로 FA-50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때마다 굳이 KAI가 나설 필요도 없이 폴란드 공군 전문가들이 아니다,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줄게 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 참 흐뭇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몰란드 군사매체 폴스커 즈브라제이너와 인터뷰를 한 폴란드 공군 준장 이레네우스 노박은 FA-50 도입 반대 의견을 잠재우며 FA-50은 폴란드 공군을 향한 완벽한 기종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을 향한 완벽한 기종. 이레네우스 노박은 현 폴란드 공군 준장이자 공군 이사회의장 겸 공군 북업사관을 맡고 있는 폴란드 공군 내 핵심 인사인데요. 거의 KAI CEO급의 FA-50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팩트 폭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FA-50은 비행 반경과 연료 탱크가 너무 적지 않냐? 아니다. F-16과 동일한 300갤런 연료의 블록 20은 공중급유가 가능하다. 거기에 F-16에 쓰이는 안 APG-68보다 현대화된 위상 배열 AESA 레이더가 들어간다. 두 번째, 그동안 서방국가 쪽에서 도입했는데 왜 이번엔 동북아의 한국이었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 FA-50의 첫 시비되는 내년이면 폴란드에 온다. 한국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48대의 FA-50은 우리 제1전술 항공단을 한 세대 도약하게 해주는 큰 기회이다. 세 번째, 훈련기라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첫째 날에는 F-35와 같은 공중 우세기가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장비들을 투입해야 한다. 복잡하고 정밀한 공격보다는 부대나 기반 시설에 대한 심플한 공격 근접 항공지원 캐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하이급 전투기일 필요는 없다. 이런 임무가 FA-50 도입의 주된 목표다. 네 번째, 그런 임무는 원래 F-16이 하던 것인데 왜 F-16을 더 사지 않았냐? 전투기 구매는 자동차 구매랑 다르다.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말했듯 FA-50은 즉시 배치가 가능하다. 거기에 CAS 임무 수행에서 F-16은 FA-50에 비해 비용이 3배나 더 들고 F-35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다섯 번째, 그래도 무장이 약하지 않냐? FA-50PL 사양은 F-16이나 F-35 같이 AIM-9X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JHMCS를 장착한다. F-16에 탑재되는 HM-65 그램 매버릭 공대지,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JDAM GPS 유도탄, 또한 추후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도 운영 가능하다. 거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제 무기인 KHGB 활공 유도 폭탄이 있는데 500파운드 폭탄이 70km의 사거리를 가진다. 따라서 FA-50은 이미 주야간 전천 후 장거리 정밀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네, 잘 알겠어요. 그럼 한국은 우리 군의 어떤 파트너인가요? 한마디로 최고다. 그레잇. 현재 보이는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 대단한 생산 능력을 지녔고 한국 방산업체들은 세계 인류 선도기업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KF-21이라는 FA-50보다 고성능의 독자적인 신형 전투기를 개발 중. 제가 외국인 파일럿으로 첫 시뮬레이터를 경험했고 아주 인상적이었다. 분명 성공할 것. 우리 대신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려주신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 언제 한번 동자동 들리세요.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FA-50의 또 하나의 경쟁 기종인 중국의 JF-17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인도 매체 스버라지어의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 중인 중국제 JF-17 전투기 절반 이상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엔진 스페어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절반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JF-17 전투기에 장착된 다수의 러시아 엔진에서 가이드 베인, 배기 노즐, 화염 안정기에 균열이 생긴 것인데요. 그동안 항공기 엔진과 부품은 러시아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중국을 경유해 들어왔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이 중국을 패싱해 러시아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중국으로 먼저 들어온 부품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엔진과 주요 부품들에 손을 댄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죠. 이에 러시아 엔진업체 킬모프는 RD-93 엔진과 예비, 정비 등을 파키스탄에 직접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청두 항공기 공업 그룹이 제공받을 일부 물량이 파키스탄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중국 FC-1, JF-17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아르헨티나 수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중국으로부터 12대의 JF-17A 블록 3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6억 6,4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는데요. 그런 아르헨티나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인도산 전투기 테자스에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인도 외무장관 수브라마니안 자이샹카르 제이생카온 8월 25일부터 26일 아르헨티나에 공식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르헨티나 관계자들이 인도산 경전투기 테자스에 대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수년에 걸쳐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지만 영국에 의해 무산되고 있었는데요. JF-17이 후보로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F-50 블록 10을 도입하길 원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자국산 부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죠.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놓고 1982년 전쟁을 벌였는데 그 후로 현재까지 영국의 아르헨티나 무기 금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FA-50에 들어가는 영국산 부품은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입니다. 이에 인도는 아르헨티나가 관심을 갖고 있는 테자스 전투기에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이 아닌 인도산 사출 좌석을 달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사출 좌석은 항공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종사를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워낙 고도의 기술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닌 국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FA-50은 물론 F-35, F-22, KF-21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전투기들도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 93개국 공군에 사출 좌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죠. 이 정도면 공군이 전력화된 국가 모두에게 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FA-50의 아르헨티나 판매는 아쉽게도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중국산 JF-17이 팔리는 게 아니니 그걸로 위안 삼아야겠습니다. FA-50이 정치적 이슈였다면 JF-17은 기술적 문제였다는 점에서 나름 다행이고요.